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8일입니다. 저는 지금 브뤼셀에 와 있습니다. 브뤼셀은 요새 유럽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 EU 파리아먼트, EU 의회죠. 의회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 사령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사적 전쟁이 3번 있었던 곳입니다. 1815년 6월 18일, 그러니까 207년 전입니다. 207년 전 제가 있는 브뤼셀 남쪽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에 워털루가 있습니다. 그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이 결전을 벌였습니다. 하루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상방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프러시아군도 연합군에 나중에 가담을 해가지고 연병력 한 20만 명이 축구장 몇 개 정도의 그 좁은 전장에서 치고받고 한 끝에 결국 나폴레옹 군대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되던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프랑스는 인류국가 최강국의 위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등장한 것이 프러시아. 그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을 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1차 대전의 전적지, 격전장이 또 벨기에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격전지도 벨기에에 있습니다. 1차 대전의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 이프르라는 곳입니다. 그 이프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프르는 영어 표기로는 YPRES, 이플레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이프르라고 부릅니다. 이프르 하면은 전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면은 잘 그 이름이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벨기에 남쪽 아르덴느에서 있었습니다. 벨기에 남쪽 아르덴느 숲지대입니다. 숲이 아주 울창한 데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곳도 가보았습니다. 이 아르덴느 숲을 통과해가지고 나치 독일의 기갑군이 프랑스의 수단으로 나와가지고 프랑스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야 6주 만에 프랑스 군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르덴느, 이프르, 워털루 세계 3대 격전장이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벨기에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벨기에는 영국하고도 가깝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차로 출발하면은 그 유로스타를 타고 도바 해협 밑에 있는 해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브뤼셀에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브뤼셀에 있는 미디란 역에서 기차를 타서 파리로 가면은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브뤼셀이 아주 이 유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요충지인데 프랑스, 영국, 독일 그 사이에 벨기에가 있으니까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
이 가운데 있는 벨기에가 아무리 영세 중립국을 선언해도 그게 독일군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격전장이 벨기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이프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프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무대가 바로 이프르입니다.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쓴 레 마르크라는 독일 작가가 이프르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했습니다. 후송돼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1918년 종전을 맞았습니다. 똑같은 경력을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또한 이프르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1918년 10월 전쟁 끝 무렵에 영국군이 전개한 독가스를 맞고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베를린 하여튼 후방으로 갔습니다. 후방 병원에 있다가 실명한 상태에서 종전을 맞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가 후방에 와 보니까 우리는 전선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후방에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이 조국의 등에 칼을 꽂고 있구나. 그런 상황 판단을 하고 나서 내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말살하는데 나의 생애를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눈을 못 떴으면은 2차 세계대전 안 일어났을 텐데 불행하게도 눈을 떴습니다. 그런 무대가 이프르입니다. 또 1915년에는 이 이프르에서 처음으로 독일군이 독가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도 같이 쓰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데 한국에는 그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프르는 1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격전지인데 세 번 큰 대회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 1915년, 1917년입니다. 연인원으로 1000만 명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연인원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상방이라면 주로 영연방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다 포함해가지고 남아공, 인도, 영연방군과 독일군이 주로 싸우고 거기에 프랑스군이 가세를 했는데 50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50만 명. 영국군은 전통적으로 이 전사자의 시신을 본국에 모셔가지 않습니다. 미군은 악착같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본국으로 모셔가죠. 이스라엘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현지에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프르 근방에 영연방 묘지가 많습니다. 그걸 구경하라고 갔습니다. 이프르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브뤼셀에서 이 북서쪽인데 이게 플랑드르 지방입니다. 플랑드스라는 말로 더 친숙한데요. 플랑드르 또는 플랑드스라고 불리면은 여러분들 플랑드스의 개라든지 그 소설을 통해서 또 친숙하죠, 이름이. 여기에 브르게라고 그러기도 하고 브리헤라는 도시, 겐트라는 도시, 안트워프라는 도시가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모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영국에서 수입한 양모를 가지고
여기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석유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중세 때부터 이 프랑드르 지방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이 상공업 하는 사람들이 잘 살죠.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프르입니다. 이프르. 그런데 이런 플랑드르의 이런 도시를 가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 광장을 프라자라고 그러지 않고 마르케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에 보통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랑드르에서는 그 마르케트라고 불리는 광장에 길트라는 그 직공협회 건물이 쓰고 또는 클로스홀이라고 불리는 섬유회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 쓰고 또는 시청 청사가 쓰고 이 성당이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려가지고 약간 후지라고 하는 건 조금 뭘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자리를 비켜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종교보다는 그때는 천주교겠죠. 천주교의 권력보다는 상공업자들의 힘이 더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프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프로 경교에 타인콧이라는 영연방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그 묘지에는 약 12,000명이 묻혀 있는데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시신이 약 8,000개나 됩니다. 그 대부분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시신은 있는데 이게 누군지 너무나 많이 다쳐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하얀 비석이 줄을 서서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국립현충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장면은 항상 옥기서를 여미게 만듭니다. 공 같은 묘지에 하얀 비석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이 경우는 12,000개의 비석이 서 있는데 이름이 없는 곳은 그냥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십자가 밑에 문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known unto God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known unto God.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known unto God. 하나님에게는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은, 의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신다죠. 하나님은 아신다. 이 사람이 인간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 육신이 포탄으로 부서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 무명용사로 묻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known unto God, known unto God이라고 거기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만 있는 그런 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주 날씨가 요사이 6월, 7월 날씨가 참 좋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비석이 줄지어 서 있고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 장미가 비석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넣어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 하얀 비석, 파란 하늘, 그리고 눈을 들어서 프랑드르의 물결치는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누런 밀밭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1914년, 15년, 17년, 그리고 마지막 이 18년, 이 시절에는 50만 명이 죽었으니까 부상자는 또 몇백만 명 됐겠죠. 그들이 흘린 젊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워낙 깨끗하게 관리되니까 비장하다는 느낌보다는 장엄하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인콧이라는 이 공동묘지는 영연방 공동묘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프로 시내에 있는 크로스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쟁 기념관을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잘 전시한 기념관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 쓰였던 무기, 그리고 병사들의 의복, 편지, 사진 이런 걸 어울려서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살아있는 전장을 거니는 기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설명서를 하나를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들의 3분의 2는 이 포탄을 맞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총으로 죽은 게 아니라 포탄으로 죽으니까 이 시신이 수습이 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주로 기관총, 소총, 독가스, 대금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전쟁 기념관이 많습니다. 유럽에는. 또 옛날 성 같은데, 궁전 같은데 가면은 꼭 당시에 쓰던 갑옷, 무기, 칼, 창, 도끼 등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유럽에서 정말 전쟁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사람 죽이는데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고 무지막지한 무기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흠모감을 갖게 됩니다. 전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곳이 유럽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 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EU에 가입한 나라만 해도 27개 나라거든요. 그들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은 반드시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 수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전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합중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은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럽 합중국의 개념으로 출발한 게 바로 이 자라서 오늘날의 EU, 유로피언 유니언, EU, 유럽 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연방국가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 프랑스의 장 모네라는 사람과 로베르토 슈만이라는 이 두 분의 대정치가라고 할지 하여튼 의로운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죠. 그게 뭐냐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싸움을 안 해야 유럽이 평온해지는데 싸움을 안 하도록 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공동시장을 만들면 된다. 특히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자원이 석탄과 철강이니까 석탄과 철강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국이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EU는 다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비극을 면해야 되겠다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EU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EU 국가 중에 어느 한 나라에만 딱 들어가면은 그 다른 나라로 옮길 때 별도의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 1958년 드골 당시 수상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리 근교 콜롬베에서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원한을 싣고 다시 뭉치자. 여기서 EU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의 이 어마어마한 전사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프르 전장은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데 이런 행사를 하는 걸 현지에 가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프르 시내에 성문이 하나 있는데 메닌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메닌 게이트에서는 매일 저녁 8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The Last Post라는 행사를 합니다. The Last Post는 뭐냐 하면은 영연방 국가가 18세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취침 나팔입니다. 취침 나팔. 지금부터 취침 시작이다. 취침 나팔을 부는 겁니다. 취침 나팔. 그걸 The Last Post라고 부릅니다. 보통 트럼펫을 불죠. The Last Post. 여러분 그 음악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저 부산에 있는 유엔금 요지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The Last Post 트럼펫 연주입니다. 행사를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느냐. 매일입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이거 192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928년부터. 그럼 영연방 사람들이 하느냐. 그게 아니고 벨기에 사람들이 The Last Post Association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 1940년에서 45년까지는 독일군이 이쪽을 점령했으니까 그 기간은 빠지고요. 얼마나 지극한 정성입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가 보니까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려가지고 항상 수천 명 이상이 그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 도중에는 구경 온 사람과 주최 측이 시 한 구절을 같이 낭송을 합니다. 이 시는 1914년 9월에 로렌스 번년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신문에 기고한 시입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y shall grow not old, as we that are left grow old. Age shall not weary them, not the years condemn. At the going down the sun, and in the morning, we will remember them.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우리처럼 늙어가지 않으리. 시대가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고 세월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리. 해가 질 때나 아침이 올 때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우리처럼 늙어가지 않으리. 시대가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고 세월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리. 해가 질 때나 아침이 올 때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리. 이런 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낭송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은 보지 않고 돌아왔는데 언젠가 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노트를 해 놓으십시오. 이프르 시내 매닝 게이트입니다. MENIN 매닝 게이트에서 매일 8시에 치러지는 The Last Post 행사. 이 근방에는 하여튼 전쟁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루스란 말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중에 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휴전을 해가지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그때 뭐 선물이라고 해봤자 별건 있겠습니까? 담배 서로 주고받는지 받고 초콜릿도 주고 뭐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축구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구를 며칠 전까지 서로 기관총 대놓고 서로 갈기고 하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니까 축구하자 해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프르 근방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축구를 했다 라고 편말이 되어 있었고, 그 유럽 축구협회에서 축구공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 축구했다는 데는 보니까 밀밭 그대로 지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또 일도 있습니다. 예. 이프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18년 가을에 히틀러가 또 이프르 근방에서 참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틀러는 하사하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전령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했습니다. 몇 번 다쳤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5년에 걸쳐서 전선에 있으면서 참호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이 독일 장군들을 좀 옛날에 집권하고 나서, 그 뒤에 집권하고 나서는 좀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은 뒤에서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지만 나는 5년 동안 참호전을 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 비슷한 걸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감한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1918년 가을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한 때 쩔뚝쩔뚝하고 있는데 영국군 사병이 발견해가지고 쏠렸고 조준을 했다는 겁니다. 조준을 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이 영국군 사병이 다친 군인을 내가 쏠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보내줬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 독일군 병사가 아주 손을 흔들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 병사가 아주 훈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군 병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스토리가 또 어떻게 됐냐면 1938년 뮌헨 회담이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그때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쉔블린, 무솔리니,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 4대국이 모여가지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걸 뮌헨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뮌헨 협정을 나중에 히틀러가 어기고 체코를 그냥 강점해버리는데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그 뮌헨 회담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챔블린 수상이 히틀러를 만났더니 히틀러가 벽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가리키면서 그 그림을 하나 카피겠죠. 하나 샀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과연 사실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전설 정도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방아쇠를 당겨서 죽였다면은 2차 세계대전 안 일어났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이 조건에서, 유럽의 대치 구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우연한 사건이 하나 불을 붙이면은, 그게 바로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죠.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쟁을 몰래 들어가는데,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일으킨 겁니다. 개인 히틀러가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세계 운명을 좌우한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 총발에 죽었으면 끝났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뭐 여담 비슷합니다만은, 비엔나에 가면은 관광 가이드가 어느 건물 앞에 딱 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학이 세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대학이 바로 비엔나 예술대학인데, 두 번이나 화가 지망생 히틀러를 낙방시켜서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말이 맞아요. 히틀러가 화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그림, 노숙자 시절에 그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히틀러를 입학시켰더라면은 화가로 갔지 않을까.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 사람들이 이 영국군을 이렇게 기리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830년에 벨기에가 독립을 했습니다. 벨기에는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네덜란드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소속으로 있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종교도 다르고, 이 벨기에 사람들은 가톨릭이 많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개신교가 주도하는 사회죠. 역사적 배경, 종교적 배경도 다르고 해가지고 1830년에 프랑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막으려고 했지만은 프랑스가 도와주어가지고 벨기에가 독립을 했는데, 국제적 공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1830년대 말에 39년쯤 될 겁니다. 1839년 무렵에 런던에서 영국 중재로 해가지고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의 열강이라 하면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죠. 벨기에를 영서 중립국으로 공인을 해줍니다. 중립국 위치를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 경과를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황태자를 죽인 청년이 소속된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세르비아는 슬라브 국가죠. 그 슬라브 민족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당신들 총동원령을 내리면 우리도 총동원령 내린다. 그러니까 중단하라.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중단하지 않으니까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와의 동맹국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독일이 중단하라 안 하니까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연쇄적으로 막 물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독일군은 프랑스를 먼저 치고, 프랑스를 먼저 보불 전쟁 때처럼 프랑스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병력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군을 제어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력을 프랑스로 보냅니다. 근데 전쟁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슐리펜 프랜이라고 부릅니다. 슐리펜이라는 참모 총장이 기한한 건데, 이것은 주력을 벨기에를 통과해가지고 파리를 치는 쪽으로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을 이 벨기에 통과 파리를 치는 이 우익입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라이트 펀치죠.
이 우익에 주력을 주는 겁니다. 주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벨기에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벨기에는 영세 중립국이니까 통과하면 그건 약속 위반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와 비슷하게 독일이 벨기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우리 벨기에를 통과해가지고 프랑스를 치겠다. 길을 빌려달라 이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는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그걸 거부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벨기에도 거부를 합니다. 용감하게. 거부를 하니까 벨기에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벨기에가 병력이 적었지만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의 영세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세계대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은 벨기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선전포고를 하고 또 벨기에 땅에 와가지고 죽은 영연방 군인들을 우리가 추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1928년부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뭐 거의 한 90년 이상 계속 취침, 점호, 나팔 행사를 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 영국 영화라든지 이 영국 이야기를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보다 1차 세계대전을 더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사자도 영국군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더 많이 죽었습니다. 한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한 50만 명 이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평지입니다. 주전장이 독일 기준으로는 서부전선이죠. 그러나 파리 기준으로는 동부전선인데 하여튼 벨기에 그리고 이 프랑스와 독일 접경지대를 따라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평원 지역에서 산도 없고 큰 강도 없는 데서 싸우려니까 참호를 파는 수밖에 없죠. 참호를 파고 포격전으로 시작해가지고 돌격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기관총을 쏘고 나중에는 소총, 대검, 독가스, 나중에는 탱크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개괄지에서 밀집 대응으로 싸우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은 주로 기동전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영국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약 군인이 200만 명 정도 전사하고 프랑스가 약 140만 명 전사하고 영국이 약 90만 명 전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 숫자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민간인은 그보다 더 많이 죽었겠죠.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 전사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배 이상이죠. 이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 서부전선 이상 없답니다. 이것은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에리히 마리아 르마르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프르 지역에서 참전했다가 그때 징병된 18살에 징병되었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종제를 맞았습니다. 이 소설은 자기 개인 체험이 많이 깔려 있죠. 1928년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제목은 독일어로는 In Westen nichts Neues 서부전선에 특이 동향 없다라는 제목이었는데 1930년에 영어판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스 웨슬리 휠이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서부전선 이상 없다. 서부전선 조용하다. 아주
이 번역한 제목이 더 좋습니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소년병의 눈에 비친 의미 없는 살육 전후에 휴가 갔을 때 만난 고향 사람들의 어이없는 질문, 그리고 전쟁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죠. 이 주인공 보이머가 이 교사의 선동에 따라서 자원 입대를 했는데 고향에 휴가차 가보니까 실망을 합니다.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 잡지 읽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 그때 독일은 후방은 뭐 폭격도 당하지 않고 평화로워서요. 다만 그들이 전선으로 보낸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선과 후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렇지 않죠.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후방 전방 차이가 별로 없어져 버리는데 1차 세계대전은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전쟁입니다. 바로 그게 이 소설의 무대입니다. 이 보이머는 학생들을 독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수가 그런 부탁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목도 있고 해가지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이 소설은 나치 독일 시절에서는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마르크는 스위스로 피신해가지고 스위스에서 그 뒤에도 계속 소설을 썼죠. 개선문이라는 또 후속 작품이 있습니다. 남위로 가보셨죠? 예? 남위로 안 가보셨습니까? 남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거죠. 1918년 10월 독일군이 항복하기 한 달 전입니다. 이프로 전선입니다. 주인공 보이머는 뭐 평화로운 그 바로 이프로 지역 플랑드르의 그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날개짓을 하는 나비를 잡으려고 참호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다가 저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것. 그게 마지막 장면이죠. 그날 일선에서는 상부에 서부전선 특이동향 없음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뜻은 큰 전쟁에서는 한 사병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부전선 특이동향 없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공동묘지로 덮인 이프르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유럽 군사 문화의 핵심이 뭘까? 결국은 죽은 이들을 추모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들을 이어주는 정치 철학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보수주의가 건국 이념으로 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기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봉사이기도 하죠. 그리하여 죽은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사람들을 하나의 끈으로, 하나의 유대로 연결시켜 주는, 이게 바로 군사문화의 핵심이다. 한국은 6.25 전쟁, 월남 전쟁을 거쳤지만은 아직도 이 군사문화에 대한 철학적인 각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프르 전선 여행에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